안녕하십니까. 세상 읽기의 심리학자 김태형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한국진보연대 주재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요즘에 한참 바쁘실 것 같은데 또 중요한 얘기를 해주러 나오신 것 같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예, 이걸 먹고 사는 얘기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너무 어려워하시니까요. 네, 왜냐하면 네. 사는 게 너무 힘들고 네. 이 정부는 총선 전에 네. 사실 경제를 못 잡아서 이번에 참패한 측면이 꽤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좀 문재인 정부든 윤석열 정부든 국민들 입장에서는 예. 내가 사는 삶이 실제로 개선이 되지 않는다면 그렇죠. 그 약간 심판 투표를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윤석열 말로는 총선 전에도 못 잡은 이 경제를 총선 지나면 잡겠다. 예. 그래서 총선 이후에 살림살이가 나아질 거라는 또 뻥을 치고 계신데 어때요? 이게 믿을 수 있는 아니, 얘기? 뻥이라고 얘기하시는데. 아니, 저는 뻥이라고 생각하죠. 이제, 뭐, 계속 이제 상정하고 계속 얘기합니다. 정부 당국자가 조금만 좀 고비를 넘고 있다. 맨날 보기래. 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사실은 거짓말입니다. 새빨간 거짓말. 새빨간 거짓말. 장밋빛 거짓 희망이고요. 서민들은 이제 버거운 이 고물가 시대를 네. 억지로 버티고 있는 양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좀 될 것 같은데요. 네. 5월 23일자 발표한 통계청 자료에 보면 1분기 가계 실질 소득이 7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줄었습니다. 네. 이게 물가는 계속 올라가는데 네, 소득을 준다. 네, 소득은 주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소득이 줄지 않고 사실 동결만 돼도 물가가 예. 뛰기 때문에 실질적인 소득을 주는 거죠.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러고 이제 물가가 너무 높으니까 그러고 이제 임금이 그걸 따라가면 되는데 네. 우리나라 임금이 그렇게 따라가지 못하잖아요. 맞습니다. 평균 임금 상승률이 뭐 1% 남짓 하는데 보통 지난달에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3.1%, 네. 3월 달이, 그리고 4월 달도 2.9%까지 가고, 그러니까 상당히 높은 수치로 간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돈가스 정신이 13,000원 하더라고요. 이거 잘 보셔야 되는데요. 저희 요 스튜디오 오다가 보니까 요즘 소비자 패턴이 완전히 양극화됐어요. 다이소가 엄청 팔리잖아요.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이런데 그리고 야채 가게들이요. 다 청년 야채 가게 가지고 B품, C품 파는데 불티납니다. 사람들 줄 서서 대규모 대형마트 이제 안 갑니다. 비싸잖아요. 돈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소비 패턴도 완전히 지금 변화된 양상.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직구도 많이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직구를 막으니까. 그거 왜 막으려는 거예요, 이놈들이? 이 말도 안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우리나라 이커머스 요구를 받드는 건데 사실은 그런 거거든요. 우리나라 뭐 매주 온라인 시장이 막 툭 꺼지잖아요. 그렇죠. 시장이 완전 테무, 알리가 벌써 2, 3위를 다 차지했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걔네들 살 길 못 막으니까 쑤셨겠죠. 한덕순이 쑤셨겠죠. 그러니까 뭐 갑자기 말도 안 되는 뭐 안전성 얘기하면서 막는데 원래 소비자들이 좀 이 소비 패턴이라고 하는 것이 특히 이제 조직화되지 않거든요. 그런데 발표하자마자 막 난리를 치니까 바로 고개 빡 숙이잖아요. 이게 이제 사실은 이 고물가, 이 어려운 경제가 또 다른 한편에서의 반영이다. 이렇게 보시면 맞습니다. 만약에 직구를 진짜 자기들이 금지하고 싶다면 물가를 잡아서 그렇죠. 완전 저물가를 만들든가. 그거는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저는 봅니다. 맞습니다. 자, 고물가가 심각한데 문제는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이게 잡히겠습니까, 물가가? 이게 이제 이 정부가 얘기하기를 3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3.1%였고요. 이제 뭐 그림 나갈 텐데 4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2.9%에 약간 떨어졌죠. 그러니까 잡힌다. 잡힌다. 지금 봐라. 지금 떨어지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실상으로 보면 통계청 자료에 들어가 보면 요 도표가 나오는데요. 요 도표가 무슨 얘기냐면 이제 총 지수에서 식료품을 제외하고 농산물을 제외하고 유가 제외하면 그게 생활물가가 되는 거죠, 사실상. 그래서 생활물가란에 보면 보통 3.8%, 3.7%, 지금 4월 달도 3.5%예요. 이게 사실상 실질 물가거든요. 이게 피부로 느끼는 그렇죠. 그런 거잖아요. 체감. 윤석열이 좋아하는 체감. 그렇죠. 이 3.5%인데 이게 요것만 따지면 안 되고 또 다음
또 도표 한번 봐주십시오. 다음 도표가 이건데요. 이 도표에 보면 이게 2023년 4월 7에 반영해서 전년 동월 대비이기 때문에 또 올라가는데 2023년 4월로 보면요. 그때 한 3%, 3.5% 올라갔어요. 네. 그 올라간 상태에서 또 올라간 거예요. 또 올라가. 시계 추형 5.0. 네, 뭐 6%까지 올라갔다고 네, 보면 돼요. 네. 그러니까 작년 올해 하면 6% 올라갔는데 월급이 2% 올라갔냐?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1% 분명히 올랐을 거예요. 그러니까 서민들이 체감하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우리가 보잖아요. 무슨 돈가스가 12,000원에 13,000원에 그런데 그거 안 받으면 그 돈가스 장사하시는 분들은 유지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뭐 희망 고문이라고 저는 봅니다. 뭐 상조고 이런 게 사실은 엄청난 희망 고문이고 거짓말이다. 특히 환율도 떨어지고 있지 않다. 네. 이게 뭐 전문가분들이 1,470원 정도 원달러 환율이 최고치를 끈 모레 뭐 마지노선이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1,380원대로 올라가고 있고 그래서 이 환율 문제 계속 올라가는 순간 고물가가 떨어질 수가 없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떨어질 수가 자, 이렇게 되면 서민들이 살기가 힘들기 때문에 결국 빚을 지게 되지 않겠습니까? 예. 부채가 늘게 될 텐데 어떻습니까, 상황이 지금? 이 부채 문제가 진짜 심각합니다. 이 문제가 이거 뭐 당연한 일이죠. 소득은 줄고 물가는 올랐어요. 그렇죠. 그러면 그분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빚을 내게 살 수밖에 없어요. 돈을 빌려야 돼요. 이게 통계청에서 벌써 나왔어요. 통계청에 보면 한국은행과 통계청에 지난 하반기를 보면 가계 소득 하위 분입니다. 그러니까 예, 맞죠. 하위 10%. 네, 하위 10% 우리들인데요. 하위 10%층은 이게 이제 가게가 운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54만 원이에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지금 빚을 내지 않고는 살 수가 없는 상황까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빚이 쌓이다 보니까 전체 빚이 1,800조까지, 1,886조까지 이게 이제 작년 12월 기준 완전히 급증한 거고요. 우리나라가 이게 이제 가계부채인 거죠? 예, 가계부채. 당연히 그러니까 소비출을 줄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예, 마이너스니까 소비출을 줄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소비출을 줄이니까 또 어떻게 되냐면 자영업자들 나가서 뭘 하잖아. 먹지도 않고 그리고 사지도 않고 내수 위주의 중소기업들 안 사죠. 예전에는 한두 개 살 걸 안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직격탄을 맞아서 책도 안 팔리고. 똑같습니다. 이건 사치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상담도 상인데요. 상담 선생님들 다 지켜내고 있는데. 저 지금 죽었습니다. 폭망인가 폭망. 뭐 지금 뭐 장난이 아니에요. 사실은 뭐 이게 뭐 전방위적으로 전방위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자영업자 대출이 2019년에 680조 정도가 됐거든요. 그런데 2023년 하반기로 가면 1,052조가 1.5배가 폭증을 해요. 이런 식으로 4년 사이에 1.5배가 뛰어버리는. 걷다가 연체율도 계속 늘고 있고 뭐 매출이 올라가지 않으니까 영업이익이 없으니까 뭐 연체율도 2.5%까지 뛰어서 지금 연체 금액만 해도 7조 3천억 정도. 이거 뭐 한국은행 발표니까요. 그런데 이제 이럴 때는 정확하게 정부가 지출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렇죠. 풀어야죠. 돈을 풀어야 되거든요. 일시적으로 돈을 풀어야 되는데 돈이 없잖아요. 작년에 부자감사에서 더 상당한 거 작년에 이제 56조가 이제 세수가 감소돼가지고 뻥커 났는데 올해 원래 이제 4월 10일 날 원래 재정 수지 발표하기로 했는데 그거를 그날 안 했잖아요. 총선 때문에 이후에 한다고. 이후 한다고 하셨잖아요. 제가 발표했는데 마이너스 87조가 나왔어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지난해 연말보다도 훨씬 더 1, 2, 3월 달에 돈을 엄청나게 풀었다는 얘기예요. 풀었다? 돈을 푸는 거예요. 누구한테? 서민들한테 안 풀고 건설회사 이런데 뭐 반도체 회사 이런데 돈을 엄청 쓴 거예요. 그래서 우리한테 온 게 없군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87조가 된 거잖아요. 그래서 한쪽으로는 부자 감세해주고 한쪽으로는 돈 푸는데 그거는 다 부자더라. 그 돈은 어디서? 돈 없다면서 그 돈 어디서 났어? 뭐 건설회사 막
저 무슨 뭐 토론회 간다며 하면서 막 가가지고 돈 풀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민생 토론회? 네, 민생 토론회. 이렇게 풀린 거. 그러니까 이 돈도 결국에는 빚을 내서 푼 거 아니에요, 그럼? 그렇죠. 이게 저 서민들의 세금이에요. 돈이 없으니까. 네, 서민들의 결국 세금으로 다 메워지는 거예요. 참. 그런 상황에서 뭐 국민들은 죽어나는데 대표적인 게 또 이 전세 주택 문제. 전세 사기를 얼마 전에 또 피해자 한 분이 자살하셨잖아요. 심각한데요 지금. 너무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분도 벌써 8번째. 그렇죠. 지금까지 통상 8번째. 이게 가만히 따지고 보면 너무 분노스러운 일이에요. 그렇죠. 왜 그러냐면 전세 사기 피해자가 연속된 자살 문제가 이제 사회화되면서 특별법이 만들어졌어요. 네, 그것도 거부하지 않았나요? 거부를 하지 않았는데 그때 특별법이 워낙 자살이 많으니까. 근데 이제 특별법이 만들어졌는데 이게 완전 누적이에요. 제대로 안 만들었다. 그러니까 이게 청년들이 많거든요. 청년들이 자기 삶에 막 돈 끌어 영끌하고 해가지고 전셋집 하나 얻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걸 통해서 좀 더 돈 모아가지고 집안채 사겠다고 이 꿈을 풀어서 이제 전세를 갔는데 뭐 1억, 2억, 3억 정도 되죠, 대체적으로. 근데 그 돈을 사기 당한 거예요. 3억을 날린 거예요. 그렇죠, 날라가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은 이제 갈 데가 없어요. 갈 데가 없어져. 경매에 넘어가니까. 그런데 여기서 특별법 만든 게 누적이라고 하는 게 그러면 일시적으로 이 사람을 도와주면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정부가 그 사기친 놈들한테 범죄 피해 수익을 다시 얻어서 부상승 청구서 한 다음에 이 돈 갚아주면 돼요. 그렇죠. 그게 이게 뭐 적지는 않은 거예요. 3조 정도가 들거든요. 그런데 그걸 아무것도 안 했어요. 하기 싫다는 거죠. 아무것도 안 했고 어떻게 했냐면 경매 나오면 우선 대상자로 해준 거예요. 돈이 없는데 무슨 우선 대상자? 내가 3억을 놨는데 그걸 어떻게 돈을 삽니까? 그거를 3억짜리 전세면 적어도 4억, 5억 될 텐데. 놀리는 건가?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안타까운 얘기인데 계속 이렇게 되잖아요. 법에 이런 조항이 없다? 없어요. 그거 집행을 안 하는 거예요. 걷다가. 그럼 뭐 적극적으로 이거를 해석해가지고 집행을 하면 되는데 안 하는 거죠. 근데 제가 지금 전세사기 특별법 만들려고 하는 것 민주당에서 지금 시도하잖아요. 거기에도 이렇게 이게 이제 수정되어 있는 건데. 수정된 거예요? 이게 이제 이게 정부가 매입하고 일시적으로 한 다음에 부담권 청구하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이걸 좀 알면 진짜 화나는 게요. 이렇게 이 전세사기 피해자가 막 돌아가시는 와중에 정부가 부동산 PF 부채 채권 매입했고요. 20조를 투자한다고 붙였어요. 뭘 의미하는 그게 무슨 부동산 PF 부채는 누가 갖고 있냐면 건설사들이 갖고 있어요. 건설사들을 도와주는 건설사들한테는 20억이 아깝지 않은 거예요. 20억이 아니라 20조가 아깝지 않은 거예요. 무려 20조가. 그런데 그 전세사기 피해자 손절을 안 준다. 이게 진짜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윤석열이 이게 확실합니다. 부자들만 도와주겠다. 그러니까 국민들은 이렇게 국가가 존재하는 이유는 어렵고 힘든 이 서민들 국민들을 도와주는 거잖아요. 국민 안전과 생활을 지켜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이 소외받은 사람들에는 국가가 없어요. 국가가 존재하지 않는 사기를 당하든 말든 내 할 바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제 버티다 자살하는 어려운 선택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게 너무나 안타깝고 8명이 자살했다는 것은 그 뒤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그렇죠. 있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윤석열이 진짜 훌륭한 이렇게 하면 안 됐죠. 잘못 표현하면 큰일 납니다. 진짜 윤석열이는 나쁜 놈입니다. 그죠? 이런 걸 보면. 자, 부동산 문제가 심각한데요, 지금 상황이. 이제 4월 말에 정부가 작년 주택 공급 통계가 잘못됐다. 뭐 이런 얘기를 4월 말에 했단 말이에요. 총선 끝나서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렇죠. 저는 그렇게 보는데요. 이게 사실은 4월 30일 날 정부 스스로가 작년에 주택 공급 통계가 19만 호가 누락됐다고 발표했어요. 그런데 얘는 뭘 잘해? 그런데 이게 말이 안 되는데 저 19만 호가 어느 정도냐면요. 분당과 중동의 신도시를 다 합친 게 14만 분이 안 돼요. 그거를 누락했다? 그걸 누락했다. 실수로. 이게 누가 믿겠습니까? 그렇죠.
이게 누가 믿겠어요? 그때 그걸 누락시킨 이유는 그렇죠. 그게 중요한 예, 거예요. 왜 왜 19만 누락시켰냐는 원을? 거예요. 예. 만약에 작년에 분명히 이 과잉 공급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작년에 집값이 막 풀러갔잖아요. 네. 툭 떨어졌다가 다시 네. 막 특례 보금자리론 해주면서 다시 네. 막 부생했는데 이게 19만 원으로 빡 해서 공급이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떨어진다. 더 떨어진다고 생각하고 어. 그러면 서민들이 집살 서민들이 좋죠. 좋기도 하지만 더 떨어질 거라고 예상되면 안 사니까. 안 사잖아. 아, 그렇지. 기다리니까. 안 사게 되면 매수와 매입 매수의 의도가 없으면 어떻게 되냐면 집값이 계속 떨어지고 그럼 미분양이 계속 확대되는 거예요. 그럼 건설사들이 힘들죠. 건설사들은 힘들지만 서민들은 좋고 사실은 좋죠. 장기적으로는. 장기적으로는 좋죠. 네. 그러니까 의도적인 누락 아니냐라고 하는 게 그렇지. 많은 전문가들의 얘기입니다. 거의 뭐 확실한 네. 추측이다. 추측이다. 뭐 윤석열 하는지 봐서는 충분히 그러고도 남을 사람 남을 놈들 같아요. 네. 국민들을 괴롭히려고. 자, 이렇게 경제가 계속 추락하면 예. 그때 총선 끝나고 나서 뭔가 큰게 한 방 올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요. 근데 사실은 네. 요거를 잘 보셔야 되는데 지금 통계 조작이 한두 건이 아니에요. 이게 이제 이거 통계 조작은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고 실제로 전문가들이 통계 조작한 거 아니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게 너무 말이 안 되니까. 이번에 이미 걸린 거군요. 요거 하나 걸렸죠. 19만 자기 스스로가 이제 19만 원 누락됐다 이렇게 얘기한 건데 이제 그 부동산 통계 조작의 대표적인 게 부동산 PF 제가 몇 차례 나왔는데 네. 작년 연말까지도 부동산 PF 잔액이 103조 정도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정부 스스로가. 예. 그러다가 이제 그 총선 끝나고 바로 후에 국제기관인 건설산업연구원에서 자료 보시는 것처럼 이게 103조가 아니고 사실은 아니었다. 사실은 아니었다라고 해가지고 202조까지 올려놨어요. 아니 이것들이 말이에요. 잘못됐으면 103조가 아니라 104조 정도 된다. 이래도 화가 나는데 1조니까. 그러니까요. 이거 뭐 지금 100조가 늘어났어요. 100조가 늘어난 거 아니에요? 100조. 이것도 똑같아요. 이게 똑같은 게 여기서 누락이 어떻게 생겼냐? 새마을금고. 저축은행에서 누락이 생겼대요. 그걸 계산 안 했다 자기들이. 네, 그런데 이것도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게 작년에 6월달에 잘 생각하시면 새마을금고 남양주인가 뱅크런이 있었어요. 그 뱅크런이 왜 생겼냐면 그들도 다 저도 알고 있는데요. 그게 부동산 PF 대출 투자했다가 돈 막혀가지고 그거 이제 떼우느라고 뱅크런 생긴 거거든요. 남양주가. 새마을금고가 리스크가 크다는 거 다 알고 있는 사실. 네. 그런데 그거를 뺐다고요? 저축은행이 PF 많이 한다는 사실은 주지의 사실이에요. 초보적인 이 전문가들 다 아는 사실인데 그걸 뺐다는 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의도적인 통계 조작이다. 네, 그런데 더 황당한 거 200조로 올려놨잖아요. 네. 그런데 5월 첫 주에 갑자기 정부가 부동산 대응회의라고 PF 대응회의라고 긴급회의를 열었어요. 거기서 또다시 203조가 아니라 230조다. 또 올랐네? 또 올랐어요. 또 30조가 늘었네? 또 올랐어요. 이것도. 이게 뭐 1조가 장난이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뻥을 쳐요. 그러니까 이건 믿을 수 있어요? 230조? 그러니까 이런 통계를 어떻게 믿냐고요. 그렇죠. 이런 통계를 이거 뭔가 있지 않느냐 이런 건데 심각하다. 하나만 더 매우 심각하다. 네, 이거는 SBS가 밝힌 건데요. 네네. SBS가 5월 10일자로 이제 자료에 띄워보실 텐데요. 5월 10일자로 보도한 얘기인데 이것도 똑같이 이제 조작입니다. 내가 보기에는 조작인데요. 중공업 미분양 부동산이 전수조사를 한 거예요. SBS가. 했더니 원래 정부가 얘기한 것보다 한 이게 이제 중공업 미분양은 굉장히 심각한 물량입니다. 그렇죠. 네, 이건 심각한 물량이에요. 이걸로 이제 부동산 경기의 이후 지수를 판단하는 건데 한 11,000호 정도 된다고 얘기했어요. 정부로 네, 정부는. 그런데 SBS가 전수조사를 했더니 29,000호, 3만 원까지 간 거예요. 3만 2만을 숨겼네? 그러니까 이것들이? 이거를 통계청에서 모르고 사실은 국토부에서 모른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총선 때문에 모든 통계를 다 조작하고 이렇겠네요. 조작한 거죠. 네, 이건 탄핵감 거예요. 아니에요? 탄핵감? 이거 심각한 문제인데요. 사실은 그러면서 이제 이 모든 것이 왜 이렇게 했냐는 거예요. 왜 이런 이건 뭐냐면 미분양이 확대되면 중동 미분양은 심각한 거니까 중동 미분양이 확대됐다는 것은 이게 그리고 굉장히 빠른 속도로 된다는 것은 부동산이 경착륙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반증이거든요. 이걸 드러내기 싫었던 거예요. 총선 전에. 쉽게 얘기하면 경제가 폭망할 것이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그러면 왜 이걸 지금 발표해요? 왜 그리고 막 뭐 203조가 아니라 230조도 넘어가고 왜 이제는 너희들이 다 알아도 우리가 진압하겠다. 힘으로 그런 측면도 있고 이거를 이제는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터지기 바로 직전이 된 거죠. 실제로 터지기 직전이다. 빵 터졌는데 우리 몰랐다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 그래도 될 것 같은데 윤석열은. 아니 뭐가 터진 거지? 이게 뭘까? 네, 그런데 빵 터졌는데 물면 안 되니까 지금 이런 부처들 그런 조금씩 부처를 하는 겁니다. 5월 23일날 1차 부동산 PF 연착륙 대책 점검회의가 있었어요. 이름을 왜 연착륙이에요? 이거는 지금 가만두면 빵 터진다는 거거든요. 이거 의도가 보이네. 경착륙할 위험이 있다는 것을 지들이 아니까 이렇게 연착륙 대책 점검회의를 금감위원장 사무처장 급도 엄청 높여서 했는데 여기서 얘기한 게 6월 말까지 기준점을 만들고 기준점은 어디를 아웃시키고 어디를 살리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그리고 7월부터는 사업장 평가를 들어가겠다 이런 거예요. 막 날려먹겠다는 거예요. 아니 이게 날려먹지 않으면 굉장히 위험한 순간이 될 거야. 이게 금융권으로 넘어가니까. 그런 상태로 됐다고 보셔서 봐야 돼서 상당히 지금은 심각한. 아까 그래서 매입액이 부실 채권 매입액이 20조까지 늘렸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여기서 이것 때문에 이거 터질까봐. 뚝이 벌써 터지기 직전까지. 근데 이걸 또 20조를 투입하면 거품이 더 커지는 거 아니에요, 결국? 그렇죠. 결국 더 터지는 거. 이건 가만둬야 돼요. 가만둬야지. 가만둬야지. 부동산 한때는 뭐 1000%, 2000% 막 이익 뻥뻥 냈잖아요. 그거 다 자기들이 먹어봤잖아요. 그렇죠. 그걸 리스크 안고 했으면 그걸 리스크 안고 죽어야죠. 맞아요. 부도 나야죠. 그래야지만 결국은 평당 아파트 가격이 낮아지고 서민들도 집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거는 자본주의 원칙상 아주 자연스러운 흐름이에요. 시장에 개입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떠드는 놈들이 신자유주의를 주장하는 놈들이 이럴 땐 또 시장을 완전히 자기들 손에 넣고 주물럭주물럭 하면서 교란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자, 그러면 결국에는 경착륙할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이게 이제 종합적으로 보면 정부는 계속 이제 뭐 위기설만 나오면 위기설 없어 막 손살에 막 치는데요. 사실은 절대 그렇지 않고요. 실제로 보면 우리의 이 부동산 위기가 왜 굉장히 큰 위기로 다냐면요. 보통 가계 자산이 한 70%가 다 부동산으로 있거든요. 맞습니다. 네, 다 그렇거든요. 재산이 있어도 봤자 다 집이야지. 그렇죠. 다 집이죠. 예전에 이제 2016년부터 문재인 정부 시절에서의 문재인 정부에 대한 이제 분노가 굉장히 높아졌던 게 서울 평균 아파트 가격 6억짜리가 12억이 됐고 지금은 한 15억에서 20억 정도 했거든요. 근데 무독택자가 한 43%에서 5% 정도가 되니까 그분들이 이제 분노가 확 컸는데 그때부터 우리 한국 사회가 부동산 불평등이 심화됐거든요. 그 부동산 불평등이라고 하는 게 결국 가계의 소득 자체가 우리가 많지 않으니까 결국 부동산 가계 자산의 70%가 부동산이라고 하는 게 바로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이 가계 자산의 70%를 주택이 차지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그 가계 이게 2,800조 정도가 돼요. 전체적으로 이 부동산 전체가 2,800조 정도가 돼요. 그런데 거기서 200조가 지금 화약이 타고 있는 거예요. 이거. 그래서 이거를 많은 사람들이 트리거라고 보는 거예요. 트리거라고 보는 거예요. 이건 뭐 이 정도면은 화약
폭탄보다 화약이 더 크다 그럴까? 폭탄이 차지하는 그 중에서 그 쇠떼기보다 그렇죠. 우리도 화약이 더 많은 지금 그렇죠. 아주 심각한 상황인데요. 그런데 이런 정도의 상황이면 정확히 부실 채권이 얼만큼이고 네. 그다음 미분양이 얼만큼이고 이런 걸 굉장히 타산해서 딱딱 맞게 과학적으로 대응해야 하는데 통계를 다 지금 조작해요. 속이니까 조작하고 속이고 알지 못해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대응하는지 어떻게 100조에서 200조로 확 듭니까? 부실 채권 가격이.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제대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얘들이 그러니까 디올백만 잘 숨긴 게 아니야. 통계 자료도 잘 숨기고 왜곡하고 아주 참 그런 데는 난놈들이에요. 네. 자 결국 지난번 방송 때 그 얘기를 하셨는데 총선 끝나면 큰 게 터질 것 같다. 예, 맞습니다. 이제 윤석열을 눌러놔서 안 터지게 했는데 이게 팽창하다가 크게 터질 것 같다. 예. 실제로 이제 지금 그렇게 지구가 짝짝짝짝 가고 있고 지금 통계 조작이라고 하는 것들도 그리고 통계 조작 사실을 드러내는 것도 그 시점이 머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반증하는 거다라고 하는 뭐 많은 전문가들의 관측이 나오는 이런 통계 조작이요. 예. 이거 처벌 가능합니까? 처벌 당연히 가능하죠. 누군가 의도적으로 했다면 그 직무유기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게 민생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어마어마하죠. 엄청나잖아요. 그럼 이거 국정조사도 가능하죠. 아 그렇죠. 나중에는 뭔가 다 이게 사실이 드러나면 단순히 이게 이제 하나면 그래 통계 미숙이 있을 수 있고 아니 이게 무슨 100조를 넣는 게 미숙이에요. 그런데 이게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계속 나오죠. 계속 나올 거예요. 아마도 SBS 전수조사도 이제 2배 정도 아니 뭐 3배 가까이 나왔지만 이게 또 하면 또 나올 겁니다. 그렇습니다. 또 나올 겁니다. 그런 점에서 이것만으로도 저는 국정조사 특검 뭐 이런 걸 하고 필요하다면 탄핵을 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죠. 이런 짓거리를 해서 나라 경제를 좀 절단내고 있으니까 어쨌든 자 탄핵이 점점 무리고가는 상황입니다. 안 그러면 우리가 죽게 생겼습니다 지금. 그래서 너무 살기 어려운 상황이다. 그래서 뭐 저는 이제 그 민생은 탄핵이다 이런 얘기를 네 맞습니다. 탄핵하지 않으면 뭐 민생은 퇴진이고 민생은 탄핵이다 이런 얘기를 또 뭘 속일지 몰라요 얘가. 자 뭐 어쨌든 참담한 얘기지만 뭐 우리가 생각하는 건 하나로 모아지는 것 같습니다. 빨리 탄핵해야 된다. 자,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예. 고생했습니다.